전쟁이 끝난 뒤에도 청야객잔의 점심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았다. 손님이 몰려서가 아니었다. 대청 한복판에서 고기 한 점의 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집었어. 아랑이 젓가락으로 집은 수육 한 점을 번쩍 들었다. 맞은편에 맹호가 빈 접시와 아랑을 번갈아 보았다. 덩치만 보면 접시째 삼킬 것 같은 사내였으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순했다. 그건 내 쪽에 있던 건데. 접시 가운데였거든. 기름 자국은 맹호 쪽에서 이어진다. 도겸이 접시 가장자리를 젓가락으로 가리켰다. 활을 잡을 때처럼 쓸데없이 정확한 손놀림이었다. 아랑은 고기를 입에 넣으려다 멈췄다. 사영, 고기 한 점에도 흔적을 따져? 안 피곤해? 안 피곤하다. 내가 삼키면 증거가 사라질 뿐이지. 아랑이 냉큼 수육을 삼켰다. 맹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을 보던 진삼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고기 한 근이 반 시즌도 못 버텨. 전쟁 때 나눠주던 군량도 이것보다는 오래 갔다. 오빠, 전쟁 때 못 먹은 목까지 먹는 거야. 그 몫은 대체 언제까지 챙겨 먹을 셈이냐? 다 클 때까지? 넌 이미 다 컸어. 검보다 혀가 더 자랐지. 대청 구석의 긴 의자에 누워있던 제갈진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진삼아. 진삼은 곧장 허리를 폈다. 예, 죽은. 시끄럽다. 제가 아니라 저놈들이 시끄러운 겁니다. 제 창고를 통째로 먹어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나가. 여기가 제 객잔입니다. 내 장원이기도 하지. 진삼의 입이 다물렸다. 제갈진은 한쪽 팔로 눈을 가렸다. 마존을 죽이고 천하제일인이라는 이름까지 얻은 사람이 겨우 찾아낸 평온이 낮잠이었다. 무림맹의 높은 자리도 제갈세가의 후계 자리도 그 낮잠만큼 탐나지는 않았다. 대청의 식구들은 그가 진짜로 잠들었다고 믿지 않았다. 제갈진이 잠들면 처마 및 참새가 먼저 알았고 그보다 조금 뒤에 비영이 알았다. 지금 처마 및 참새는 여전히 쌀알을 쪼고 있었다. 총관님, 칠성이 빈 그릇을 가지런히 포개며 말했다. 오늘 아침 손님들이 부순 의자는 하나입니다. 받은 숙박비보다 수리비가 더 듭니다. 막내야, 그런 보고는 밥 먹기 전에 해라. 입맛이라도 떨어지게. 다음부터 식전에 보고하겠습니다. 칠성은 끝까지 반듯했다. 진삼은 한숨을 내쉬고 장부에 무엇인가 적었다. 옆에서 아랑이 고개를 기울이자 장부를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보지 마. 내 이름 썼지? 내 이름을 쓸 종이가 아깝다. 그때 대청 뒤편 문이 벌컥 열렸다. 연분홍 도복자락이 문턱을 넘었다. 등에 검을 맨 배가리니 포목 한 피를 옆구리에 낀 채 들어섰다. 먼 길을 다녀온 사람처럼 신발에는 마른 흙이 묻어 있었다. 제갈진은 팔을 눈 위에 둔 채 물었다. 포목점이 뒷산으로 옮겼소? 배가린의 걸음이 잠깐 멎었다. 장터 길이 전과 달라졌더군. 조금 돌아왔소. 기둥 옆에 서 있던 비영이 찻주전자를 내려놓았다. 포목점은 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배가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비영 소저가 어찌 아시오? 어제도 그 앞을 지났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았소. 오늘 장터는 한산했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다. 아랑이 웃음을 참다가 맹호의 어깨에 이마를 박았다. 맹호는 어깨를 내주면서도 얼굴을 돌렸다. 배가리는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아무튼 필요한 것은 샀소. 루주가 전쟁터에서 찢어진 옷을 아직도 입고 다니니 새 겉옷을 지으려는 것이오. 내 옷은 멀쩡하오. 소매가 양쪽 길이가 다르오. 한쪽 팔이 짧아 보이면 적이 방심하지 않겠소. 옷값 몇 푼 아끼자고 천하제일이니 그런 수까지 써야겠소? 제갈진이 팔을 치우고 한쪽 눈을 떴다. 도사님은 감시하러 남았다더니 이제 바느질까지 맡으시오? 누가 직접 꿰맨다고 했소? 진 총관에게 맡길 것이오. 진삼이 움찔했다. 백대엽, 제게 바느질을 맡기시면 주군께서 소매를 2번이나 접어 입으셔야 합니다. 그럼 사람을 부르시오. 그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을 부르면 품삯이 듭니다.
배가린이 포목을 탁자 한쪽에 내려놓았다. 맞은편에 놓인 작은 접시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접시에는 식어버린 만두 2개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멎었다. 비영이 접시를 배가린 쪽으로 밀었다. 점심은 끝났습니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내가 달라고 한 것은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배가리는 잠시 비영을 보았다. 비영의 얼굴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만두 접시는 정확히 손 닿는 거리에 놓여 있었다.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도 얘가 아니니 내가 먹겠소. 그러십시오. 배가린이 자리에 앉았다. 제갈진은 다시 눈을 감았고 비영은 그의 빈 찻잔을 채웠다. 배가린이 만두 하나를 반으로 가르다가 물었다. 그런데 손님은 왜 이리 적소? 진삼이 기다렸다는 듯 장부를 펼쳤다. 전쟁이 끝나면 장사가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온 자들은 집부터 고치고 죽은 자들은 방을 잡지 않더군요. 게다가 죽은을 보러 온 무인들은 차 한 잔으로 반나절을 버팁니다. 대청 창가에 앉아있던 2 손님이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진삼이 그쪽을 흘겨보자 2 사람은 황급히 국수 한 그릇을 더 주문했다. 제갈진이 말했다. 그래도 망하진 않았군. 죽은을 구경하러 온 자들이 국수는 시키니까요. 계속 누워 계셔도 됩니다.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군. 평호는 그렇게 저물녘까지 이어졌다. 해가 북망산 너머로 내려가자 객잔문이 닫히고 뇌기대는 각자 맡은 일을 끝냈다. 소명과 태건은 뒷마당의 무기대를 덮었고 연하는 약방의 불씨를 확인했다. 하진은 우물가에 남은 물통을 채웠다. 유라는 낮에 묵고 간 손님의 말투를 흉내내다가 아랑에게 베개를 맞았다. 늦은 밤, 청야객잔이 드물게 고요해졌을 때 진삼의 비명이 장원 절반을 깨웠다. 어느 놈이야? 제갈진은 눈을 뜨지 않았다. 이번에는 뭘 먹었지? 쌀입니다. 제 쌀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농사지었나? 돈 주고 산 순간부터 제 쌀입니다. 잠시 뒤 식구들이 식량 창고 앞에 모였다. 빗장은 멀쩡했다. 문짝에도 칼이나 연장을 댄 흔적이 없었다. 쌀자루들은 줄 맞춰 놓인 그대로였다. 얼핏 보면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진삼이 맨 앞에 자루를 끌어안고 흔들었다. 가볍습니다. 비영이 무릎을 굽혀 자루 아랫부분을 살폈다. 봉합선 한쪽이 손가락 2마디만큼 풀렸다가 다시 꿰매져 있었다. 실은 창고 안에 있던 짚을 가늘게 꼬아 만든 것이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비영이 바로 옆 자루를 눌렀다. 이 자루도 같습니다. 간격은 사흘쯤입니다. 진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사흘마다 털렸다고? 아랑이 슬그머니 한 걸음 물러섰다. 진삼이 획 돌아보았다. 너냐? 나는 고기를 훔치지 생쌀은 안 훔쳐. 그게 결백을 증명하는 말이냐? 제갈진은 창고 문틀에 기대어 안을 훑었다. 쌀자루 사이에는 성인이라면 몸을 비틀어도 지나가기 어려운 좁은 틈이 있었다. 바닥 먼지는 대부분 진삼의 발자국으로 뭉개졌지만 벽 가까운 곳에 손톱만 한 맨발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쌀 2톨이 떨어져 있었다. 제갈진이 물었다. 얼마나 없어졌지? 진삼은 자루를 들어 무게를 가늠했다. 분노한 얼굴로도 손끝의 계산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 번에 한 대박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 많은 쌀을 두고 그러니까 더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자루째 들고 갔으면 첫날 알았을 텐데 조금씩 빼가니 여태 몰랐습니다. 진삼의 말이 끊겼다. 제갈진은 바닥에 작은 발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쌀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 그리고 사흘 뒤 다시 왔다. 비영. 예, 죽은. 오늘은 잡지 말고 몇 놈인지부터 확인해라. 진삼이 눈을 크게 떴다. 죽은 제 쌀을 또 가져가게 두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갈진이 하품하며 돌아섰다. 한 대박 더 없어지면 내가 망하나?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럼 마음 단단히 먹어. 제갈진은 방으로 향했다.
비영은 창고 처마와 담장의 거리를 눈으로 재었고 아랑은 소매 안에 단검 2자루를 밀어 넣었다. 진백은 말없이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진삼만이 쌀자루를 끌어안은 채 중얼거렸다. 잡히기만 해봐라. 밥부터 먹이고 값을 받아낼 테니까. 그 말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청약액잔 식량 창고는 작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칼과 창 대신 가는 실이 바닥을 가로질렀고 쌀겨가 문턱에 얇게 뿌려졌다. 처마 밑에는 방울 5개가 매달렸다. 어느 것을 건드려도 진삼의 방까지 이어진 줄이 당겨지게 되어 있었다. 칠성이 쪼그려 앉아 마지막 매듭을 확인했다. 둘째 방울은 바람에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람도 잡아. 진삼이 창고 벽 뒤에 그물을 숨기며 말했다. 칠성이 진지하게 답했다.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방울 위치를 낮추겠습니다. 진삼이 고개를 들었다. 막내야. 가끔은 못 들은 척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못 들은 척을 못했잖아. 창고 지붕 위에서 아랑의 웃음소리가 났다. 진삼이 고개를 쳐들었다. 너는 왜 거기 있냐? 아랑이 처마 끝에 거꾸로 매달린 채 얼굴을 내밀었다. 결백을 증명하려고. 내 창고 지붕을 밟아서? 도둑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봐야 잡지. 기와 깨면 내 월봉에서 깐다. 나 월봉 받아? 진삼은 잠깐 생각하다가 더 화가 났다. 지금껏 내 돈으로 공짜 밥을 먹고 살았으면서 뭘 그렇게 당당하게 묻는 건데? 대청 창가에서 차를 마시던 배가린이 고개를 저었다. 진 총관, 도둑보다 객잔 식구를 먼저 잡겠소. 백대엽께서는 잿쌀 한 대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십니다. 사람 하나가 며칠 먹을 양이니 귀한 것은 맞소. 그러니 더 받아내야죠. 잿쌀로 며칠을 버텼으니까요. 목숨값에 이자까지 붙일 생각이요? 긴 의자에 앉아있던 제갈진이 찻잔을 들었다. 함정은 다 놓았나? 진삼이 즉시 돌아섰다. 예, 죽은.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굶은 아이도? 예. 제갈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고 쪽을 보았다. 비영이 찾은 발자국은 발길이가 내 손바닥보다 짧았다. 굶은 아이가 저 실에 걸리면 목부터 부러지겠군. 진삼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말없이 창고로 돌아가 가장 팽팽한 줄 2개를 풀었다. 떨어지도록 세워둔 빈 나무통도 옆으로 눕혔다. 아랑이 지붕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겁만 주려던 거지? 당연하지. 내 쌀값도 못 받을 놈을 다치게 해서 약값까지 낼 생각은 없다. 진삼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남은 함정도 사람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막고 소리만 내게 바꾸었다. 비영이 창고 뒤편 담장을 돌아왔다. 죽은. 말해. 발자국은 5입니다. 창고로 들어온 것은 2, 담 밖에서 망을 본 것은 3입니다. 배가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 5이 군대처럼 역할을 나누었다는 말이오? 발을 딛는 순서가 일정합니다. 마지막 한 명은 앞에 4시 담을 넘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영은 손바닥을 펴보였다. 그 위에는 짧게 자른 집 조각과 낡은 배 헝겊이 놓여 있었다. 발에 감아 소리를 죽였습니다. 매듭은 군막에서 신발을 급히 고칠 때 쓰는 방식입니다. 폐잔병의 아이들인가? 배가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비영은 단정하지 않았다. 군대식 훈련을 받은 흔적은 있습니다. 제갈진이 아랑을 올려다보았다. 아랑. 예, 스승님. 낙양 골목에서는 내가 빠르냐, 진백이 빠르냐? 사람 많은 길이면 진백 사형보다 빠르고 지붕이면 사형이 더 빠릅니다. 맞은편 지붕 위에 앉아있던 진백이 시선만 내렸다. 언제 올라갔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랑이 턱으로 그를 가리켰다. 저렇게 말도 없이 먼저 자리를 잡는 건 좀 얄밉습니다. 진백이 짧게 말했다. 넌 늦었다. 해도 안 졌는데 뭐가 늦어? 자리 잡는데. 아랑은 입을 삐죽였다. 제갈진이 2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는 따라가. 잡는 건 내가 신호한 뒤다.
스승님, 도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잡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 5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아랑의 장난기가 가라앉았다. 알겠습니다. 그날 하루 진삼은 쌀을 3번이나 다시 쟀다. 한 대박? 훔쳐간 양은 매번 같았다. 성인 하나라면 사흘을 버티기 어렵고 어린아이 여럿이라면 한 끼를 겨우 나눌 양이었다. 창고에는 더 귀한 말린 고기와 콩, 밀가루도 있었지만 손댄 흔적이 없었다. 제갈치는 쌀자루 옆에 쭈그려 앉은 진삼에게 물었다. 처음 없어진 날은? 열이틀 전입니다. 매번 사흘 간격이고, 예. 죽은. 왜 하필 한 대박이지? 들 수 있는 만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첫날보다 둘째 날에 더 가져갔어야 한다. 길도 알았고 잡히지 않는 것도 알았으니까. 진삼이 쌀자루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제갈치는 손가락으로 자루에 풀린 봉합선을 가리켰다. 양을 재는 놈이 따로 있어. 먹을 입도 정해져 있고 우두머리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환자가 있든가. 진삼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잠시 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말린 고기 한 덩이와 깨끗한 천을 꺼내 창고 선반 아래에 넣었다. 대청에서 그 모습을 본 제갈진이 쌀값을 받아낸다더니 담보입니다. 살아있어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 해가 지고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객잔의 불도 하나씩 꺼졌다. 진삼은 자기 방에 누워 방울줄을 손목에 감았다. 한쪽에는 몽둥이를 놓고 다른 쪽에는 손바닥만 한 주판을 놓았다. 무엇을 먼저 들지는 본인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아랑은 창고 맞은편 주방 처마에 엎드렸다. 진백은 더 높은 마구간 지붕의 그늘에 몸을 숨겼다. 비영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없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었다. 한 시즌이 흘렀다. 바람이 잦아들고 처마의 풍경도 멎었다. 창고 담장 아래에서 돌멩이 하나가 굴렀다. 아랑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동자만 움직였다. 담 너머로 작은 손이 올라왔다. 손가락 끝은 갈라져 있었고 손목은 가늘었다. 손은 담 위를 2번 더듬은 뒤 사라졌다. 잠시 후 아이 하나가 담을 넘었다. 12살쯤 되어 보였다. 몸에 맞지 않는 군용 속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는 바로 창고로 가지 않았다. 마구간과 대청, 우물가를 차례로 확인하고 손가락을 3번 움직였다. 담밖의 어둠에서 다른 아이 둘이 들어왔다. 한 명은 빈 자루를 들었고 다른 한 명은 품에 무엇인가를 감싸 안고 있었다. 아랑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이들은 방울줄을 찾지 못했다. 대신 바닥에 쌀개를 보자마자 멈췄다. 맨 앞에 아이가 뒤에 둘을 물렸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함정.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흩어졌다. 하나는 담을 향했고 하나는 우물 뒤로, 맨 앞에 아이는 창고 반대편으로 달렸다. 군대식이었다. 한 사람이 발견되면 나머지가 물건을 들고 빠져나가는 움직임이었다. 아랑은 제갈진의 신호를 기다렸다. 대청 난간에 앉아있던 제갈진이 찻잔 뚜껑을 한번 닫았다. 아랑이 처마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발끝이 도망치는 아이의 어깨 위를 스쳤다. 다치게 누르지 않고 방향만 틀었다. 아이가 몸을 굴려 골목 쪽으로 빠져나갔다. 진백사형, 오른쪽. 대답 대신 검은 그림자 하나가 마구간 지붕을 넘어갔다. 창고 안에서는 방울이 한꺼번에 울렸다. 진삼이 몽둥이와 주판을 양손에 든 채 뛰쳐나왔다. 어느 놈부터 잡으면 됩니까? 비영이 창고 문 안에서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 나왔다. 쌀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뭘 가져갔어? 비영은 비어버린 선반 아래를 보았다. 진삼이 넣어둔 말린 고기와 깨끗한 천이 사라져 있었다. 그 옆에는 낡고 피 묻은 붕대 한 토막이 떨어져 있었다. 비영의 시선이 골목으로 향했다. 환자가 있습니다. 골목 끝에서 짧은 쇳소리가 났다. 누군가 녹슨 병기를 뽑는 소리였다. 낙양의 밤 골목은 낮보다 길이 많았다. 대문은 닫혀도 담과 지붕은 닫히지 않았다.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들은
염색집의 배수구와 빈 창고, 오래된 우물과 이어졌다.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문 안 어디든 갈 수 있는 통로였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3번만 돌아도 제자리로 오는 미로였다. 아랑은 아는 쪽이었다. 앞서 달리는 아이도 그랬다. 아이의 발은 빨랐다.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음에 어디를 디뎌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물동이를 박차고 좁은 수레 밑을 기어가고 내다버린 광주리를 밟아 낮은 담을 넘었다. 아랑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거기서 서면 잡을 거잖아. 아이의 대꾸가 바로 돌아왔다. 안 서면 더 아프게 잡아. 거짓말. 눈치 한번 빠르네. 두 사람이 포목상 뒤편을 가로지르자 야간 장사를 끝내던 상인들이 놀라 몸을 피했다. 아이는 사람들 사이로 몸을 낮춰 미끄러졌다. 아랑은 장바구니를 든 노파 한 명을 피해 공중에서 몸을 비틀었다. 발끝이 처마 기둥을 찍고 다시 앞으로 튀었다. 지붕 위에서는 진백이 말없이 두 골목 앞을 달렸다. 아랑은 아이를 바로 붙잡지 않았다. 지금 잡으면 담을 넘은 나머지가 흩어진다. 우두머리가 어디 있는지, 훔친 천을 누구에게 가져가는지 봐야 했다. 아이도 쫓기는 척하면서 계속 뒤를 살폈다. 겁에 질려 무작정 뛰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일부러 아랑의 눈을 자기에게 붙여두고 있었다. 망을 본 녀석이네. 아랑이 입안으로 짧게 휘파람을 불었다. 지붕 위에서 기왓장 하나가 작게 울렸다. 진백이 들었다는 신호였다. 아이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었다. 그러나 그쪽 담 위에는 어느새 진백이 서 있었다. 옷자락이 달빛을 가렸다. 아이는 놀라 멈추지 않았다. 몸을 더 낮춰 진백이 내려오기 전에 오른쪽 배수로로 파고들었다. 진백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영리한 놈이다. 아랑이 뒤따라 배수로 벽을 밟았다. 지금 칭찬할 때야? 내가 놓친 거다. 사형도 놓쳤거든. 나는 길을 막았다. 못 막았잖아. 입으로 다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발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그림자가 폐쇄된 염색집 뒤로 사라졌다. 아랑이 손을 들어 진백을 멈췄다. 바람에 젖은 첫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희미한 피 냄새가 났다. 진백도 단도를 뽑지 않은 채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염색집 뒤편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었다. 양쪽 담은 높았고 끝에는 오래전 무너진 작은 창고가 붙어 있었다. 처마가 반쯤 내려앉아 성인이라면 들어가기 힘들지만 아이들은 몸을 밀어 넣을 수 있었다. 골목 한가운데 아이 셋이 서 있었다. 아랑이 쫓던 사내아이가 맨 뒤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다른 작은 아이 하나는 진삼이 내놓은 천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15쯤 된 소년이 낡은 창을 들고 섰다. 창날은 녹이 슬었고 자루에는 금이 가 있었다. 어느 폐가의 문지방을 바치던 것을 뽑아온 듯했다. 그런데 소년이 창을 잡는 순간 아랑의 눈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천 내려놔. 발은 어깨보다 반뼘 넓게. 왼손은 자루 끝에서 한 뼘이. 오른손은 가슴 가까이. 기초가 엉성한데도 창끝만은 사람의 목을 정확히 겨누었다. 소년이 말했다. 미리 데리고 어서 가. 천 보따리를 아는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도아 형은? 어서 가라고. 짧은 말에 아이 둘이 몸을 돌렸다. 진백이 퇴로 쪽에 내려섰다. 아이들은 다시 멈췄다. 도아라 불린 소년이 창끝을 진백 쪽으로 돌렸다. 아랑이 두 손을 보였다. 해치지 않아. 가져간 것도 고기랑 천뿐이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건 너희가 가져가라고 일부러 둔 거야. 함정을 깔아놓고? 함정도 다 풀었어. 너희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어. 도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랑은 한 걸음 가까이 갔다. 천을 다친 사람에게 가져가려는 거지? 그 사람도 데려와. 우리 집에 의원이 있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면 다시 군막에 쳐넣겠지. 우리는 군대가 아니야. 사람을 10명씩 세워놓고 칼을 가르치면서. 아랑의 발이 멎었다. 도아의 시선은 그녀의 허리춤에 꽂힌 쌍단검을 향하고 있었다.
진백의 단도와 지붕 너머의 숨은 기척까지 가늠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 아이에게 무인을 보면 병종과 수부터 세라고 가르쳤다. 우린 군대가 아니라 같이 사는 식구야. 아랑이 말했다. 도아는 비웃지도 믿지도 않았다. 그저 창을 내질렀다. 창끝이 아랑의 목을 향해 곧게 뻗었다. 아이의 힘으로 낸 창이라고 보기에는 빨랐다. 첫 수부터 상대의 숨을 끊으려는 살초였다. 아랑은 고개를 기울여 창날을 피했다. 소매가 한치 찢어졌다. 도아는 바로 창대를 뒤집었다. 창날을 피한 사람이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 무릎을 꺾는 수였다. 순서가 짧고 독했다. 아랑은 창대를 밟지 않았다. 발끝으로 옆면을 밀어 방향만 틀었다. 쩍 소리와 함께 창대의 금이 더 벌어졌다. 도아 형? 뒤에 아이가 울먹였다. 도아는 듣지 못한 사람처럼 세 번째 자세를 잡았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한 번 울렸다. 소명이 들어섰다. 대검은 등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도아가 잡은 창을 보는 순간 뺨의 긴 흉터 아래 근육이 굳었다. 도아가 숨을 억지로 삼켰다. 갈비뼈가 비정상적으로 들썩였다. 그는 아랑이 아니라 새로 나타난 소명의 심장을 겨눴다. 소명이 낮게 말했다. 멈춰라. 오지 마. 그 다음 수를 쓰면 내가 먼저 죽는다. 죽기 전에 찌르면 돼. 도아가 바닥을 찼다. 창끝이 아래에서 위로 치솟았다. 심장을 찌른 뒤 턱까지 갈라올리는 흉포한 수였다. 소명은 창날을 피하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창대 가운데를 쳤다. 썩은 자루가 둘로 갈라졌다. 도아의 손에는 반토막 난 창대만 남았다. 그래도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부러진 나무 끝으로 소명의 목을 찌르려 했다. 소명이 손목을 잡았다. 도아가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붙든 것에 가까웠다. 도아의 입술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형? 미리가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달려왔다. 도아의 다리가 풀렸다. 소명이 한 팔로 소년을 받아냈다. 그의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맥박은 빠르다가 갑자기 꺼질 듯 느려졌다. 아랑이 소매에서 신호탄을 꺼냈다. 연아 불러올게. 객잔으로 간다. 소명이 도아를 안아들었다. 그제야 도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피 묻은 입술이 움직였다. 다른 애들은 잡지 마. 어디 있지? 말 안 해. 도아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소명은 부러진 창대 쪽을 보았다. 진백이 물었다. 아는 수인가? 소명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반쪽 난 자루를 집어들었다. 도아의 손때가 벤 곳, 잘못 잡아 살이 찢긴 곳을 엄지로 후쳤다. 철학문 창법의 기수식이다. 아랑이 눈을 크게 떴다. 철학문. 소명이 태어난 문파이자 불타 사라진 이름이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이어지는 초식은 없다. 소명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사람을 지키는 초식은 잘라내고 죽이는 살초만 세게 이어붙였다. 골목 바깥에서 객잔 쪽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소명은 품 안의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도아의 손은 의식을 잃고도 반 토막난 창대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렀다. 남의 문파에서 훔친 살초는 소년의 적보다 먼저 소년 자신을 베어놓고 있었다. 도아는 사흘을 굶은 사람처럼 가벼웠다. 소명이 그를 안고 청야객잔으로 돌아오는 동안 소년의 피가 팔을 타고 흘렀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없는데 입과 코에서 피가 멎지 않았다. 연하는 객실 하나를 비우게 한 뒤 문을 닫았다. 소명 사형은 남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가세요. 아랑이 문턱에 붙어 물었다. 살릴 수 있어? 나가면 더 빨리 살릴 수 있어. 아랑이 즉시 물러났다. 연하는 도아의 속옷을 가르고 흉곽과 배를 차례로 눌렀다. 손끝이 갈비뼈 아래에 닿자 도아의 몸이 크게 떨렸다. 피부 밑에는 시퍼런 멍이 겹겹이 번져 있었다. 맞은 자국인가? 소명이 물었다. 일부는요. 연하는 도아의 손가락을 폈다. 손바닥 굳은 살은 창을 오래 잡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짧은 기간 같은 자세만 수천 번 반복한 흔적이었다. 특정 손가락 아래만 찢어지고 굳어 있었다. 나머지는 안에서 터졌어요. 호흡을 받쳐줄 심법 없이 억지로 기를 끌어올렸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연아가 도화의 허리춤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찾아냈다. 안에는 회갈색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냄새를 맡고 바로 이름을 맞히지 않았다. 손톱끝만큼 덜어 물에 풀고 은침을 담갔다. 잠시 뒤 침 표면이 거칠게 변했다. 연아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투전환을 부순 가루입니다. 투전환? 통증과 피로를 잠시 잊게 하는 약이에요. 싸움판에서 다친 투사를 다시 세울 때 쓰죠. 상처가 낫는 게 아니라 못 느끼게 할 뿐입니다. 소명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얼마나 먹었지? 한두 번이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연아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침새대를 도화의 가슴과 손목에 놓았다. 거칠던 숨이 아주 조금 느려졌다. 소명은 물수건으로 소년의 입가에 흐른 피를 닦았다. 문 밖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미리는 객실로 들어가겠다며 버텼고 아랑은 다친 사람 옆에 많이 몰려 있으면 의원이 칼부터 뽑는다고 겁을 주었다. 연아는 의원이잖아. 우리 집 의원은 침도 잘 놔. 도화 형을 찌르면 어떡해? 사람 살리려고 놓는 침이야. 도화 형은 아프지 않게 하고 나처럼 말 안 들으면 세게 찔러. 문이 열렸다. 연아가 아랑을 보았다. 아랑, 환자 앞에서 계속 떠들면 너부터 침 맞는다. 아랑이 미리에게 속삭였다. 맞지? 미리는 울어야 할지 믿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연아를 올려다보았다. 연아가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다. 도아는 아직 살아있어. 열이 내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내가 크게 울면 숨소리를 듣기 어려워. 미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안 울게. 잘했어. 지금은 따뜻한 물을 조금씩 먹이는 걸 도와줘. 아이에게 할 일이 생기자 떨림이 줄었다. 아랑은 미리를 객실 안으로 들여보낸 뒤 복도로 나왔다. 그곳에는 제갈진과 배갈인, 비영, 진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삼이 가장 먼저 물었다. 아이가 말은 할 수 있어? 아랑이 눈을 흘겼다. 이제 겨우 숨이 붙었는데 신문부터 하려고? 신문은 무슨 신문이냐? 몇 명인지 물어보려는 거다. 쌀값 받으려고? 죽을 끓이려는 거다. 5을 먹일지 50을 먹일지도 모르는데 속부터 골라야 할 것 아니냐? 제갈진이 진삼을 보았다. 큰 속 걸어. 죽은 큰 솥은 장작도 2배로 먹습니다. 그럼 내 밥부터 빼. 제가 지금 당장 걸겠습니다. 진삼이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부엌 아궁이에는 이미 가장 큰 무쇠솥이 걸려 있었다. 아래에는 장작까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제갈진의 시선이 진삼에게 돌아갔다. 진삼이 헛기침했다. 혹시 몰라 준비만 해둔 겁니다. 사람이 몇이나 올지 모르니까요. 말만 들으면 아이들을 굶길 사람 같군. 입으로라도 아껴야 장부가 덜 아픕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진삼은 쌀독에서 흰쌀을 퍼냈다. 훔쳐간 쌀값을 받아내겠다던 사람이 작곡도 섞지 않았다. 배가린이 그 모습을 보다가 제갈진에게 낮게 말했다. 루주를 오래 섬기더니 말과 손이 따로 노는 버릇까지 닮았소. 나는 저렇게 시끄럽지 않소. 그 점만 다루오. 비영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제갈진은 못 본 척했다. 잠시 뒤 연아와 소명이 방에서 나왔다. 오늘 밤을 넘기면 삽니다. 연아가 말했다. 대신 당분간 기를 끌어올렸으면 안 돼요. 살초는 물론이고 걸어서도 안 됩니다. 소명은 부러진 창대 반쪽을 들고 있었다. 제갈진이 물었다. 철학문 것이 확실하냐? 기수식은 분명 철학문의 것입니다. 소명이 창대를 세워 보였다. 철학문의 창수는 첫 걸음에서 옆 사람을 보호하고 둘째 걸음에서 적의 병기를 묶습니다. 마지막에야 목숨을 취합니다. 그 아이가 배운 것은 첫 걸음의 보법과 마지막 찌르기뿐입니다. 그는 아까 도화가 펼친 동작을 천천히 짚었다. 첫 수는 목,
둘째는 무릎, 셋째는 심장입니다. 숨을 고를 사이도 창대를 되잡을 틈도 없습니다. 세수를 모두 펼치면 상대가 죽든 자신이 무너지든 끝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배가린의 눈썹이 모였다. 무공이라기보다 사람을 한 번 쓰고 버리려고 만든 살인술이요. 철학문의 검과 창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소명의 대답은 낮았으나 단단했다. 제갈진이 부러진 창대를 받아들었다. 손때 벤 위치를 한번 보고는 소명에게 돌려주었다. 내 문파 이름을 훔친 놈은 따로 있다. 알고 있습니다. 저 아이한테 화풀이하지 마라. 소명이 제갈진을 똑바로 보았다. 하지 않습니다. 제갈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미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피를 본 제자에게 옳고 그름을 길게 가르칠 필요는 없었다. 비영이 창고에서 가져온 피 묻은 붕대를 내밀었다. 죽은 피는 도화의 것과 다릅니다. 연하가 붕대를 받아 살폈다. 마른 핏자국 가운데 짙은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 다른 부상자가 있습니다. 상처가 골문 피예요. 아이들은 5이었지? 제갈진이 물었다. 담 안으로 들어온 것은 셋, 밖에서 물러난 것은 둘입니다. 비영이 답했다. 다만 발자국이 겹친 곳이 있습니다. 5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진삼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그래서 큰 솥을 걸었습니다. 아랑이 고개를 내밀었다. 진삼 오빠, 죽에 고기 넣어? 환자 먹일 건데 기름진 걸 왜 넣어? 그럼 안 아픈 애들 몫에는? 안 아픈 녀석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그날 밤 객잔 부엌에서는 흰죽 냄새가 오래 피어올랐다. 연하는 도화의 곁을 지켰고 소명은 문 밖에 앉아 부러진 창대를 다시 살폈다. 미리는 침상 옆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 자정 무렵 도화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미리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형? 도화의 눈꺼풀이 힘겹게 열렸다. 초점 없는 눈이 천장과 미리를 지나 문 밖의 그림자에 닿았다. 여기 어디야? 객잔이야. 아직 안 죽었어. 도화는 숨을 들이켰다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연하가 바로 손목을 잡았다. 움직이지 마. 다른 애들은? 5마리냐? 문 밖에 제갈진이 물었다. 도화가 고개를 저었다. 마른 입술 사이로 힘겹게 말이 흘렀다. 5 아니야. 아직 7이나 더 있어. 눈가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드러났다.